할머니, 마당에 모자를 쓴 이상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계속 우리 집 쪽을 보고 있었어요. 9살 손자의 이 말이 제가 평생 겪은 가장 끔찍한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거든요. 저는 한은주, 올해 65살입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제가 이제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9살 손자 민재와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무서운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른 아침 마당에서 텃밭 채소를 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손놀림만은 여전히 능숙해요. 민재가 잠옷 차림으로 마당으로 나와 저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아이의 물음에 마음 한편이 아려왔어요. 제 딸 유나는 서울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 저 역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딸도 손자도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요.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민재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내겠다고요. 남편 없이 산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날들이 기억나요. 내가 과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 유나가 나쁜 사람을 만나 이혼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한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나가 이혼할 때도 참 힘들었어요. 장석훈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나를 괴롭혔는지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성격에 문제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유나가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면 얼굴이 확 변하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유나가 결혼 1년 만에 저에게 털어놨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 아이가 매일 눈치를 보며 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우리 유나 참지 말고 내가 행복한 길을 택해라. 그렇게 말해주긴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한 한부모가 아이 키우며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장석훈이 그냥 순순히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직감했고요. 실제로 이혼 과정은 정말 지독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로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장석훈은 내 아이를 빼앗아 갈 거냐며 유나를 협박했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어머님, 유나가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유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고 위험한 사람인지를요. 그날 하루도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저녁을 먹고 민재와 함께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재는 제 옆에서 스르르 잠들었고 저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녁 9시쯤에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시골 마을에서는 밤에 차가 다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는데 그때는 그냥 길을 잘못 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코끝에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진해지는 냄새에 화들짝 잠에서 깼습니다. 설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전에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도 이런 냄새가 났었거든요. 민재야, 민재야.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침실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40년을 요리해 왔는데 가스 관련 사고를 낼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저녁에도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가스레인지 밸브, 중간 밸브까지 다 잠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이 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빨리 밖으로 나가자. 민재의 손을 꽉 잡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서 돌아보니 제가 40년을 살아온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 유나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 그리고 민재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그 불길 속에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소방서에 신고했고 10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세 꺼졌어요. 부엌 일부만 탔고 다른 곳은 연기 피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생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방관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일찍 깨서. 원인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일단 가스 밸브 쪽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혹시 평소에 가스를 사용하신 후 밸브를 제대로 잠그셨나요? 물론이죠. 40년간 요리해 왔는데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소방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네요. 밸브가 완전히 열려 있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연 것처럼요. 일부러.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고 보니 민재가 어제 저녁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민재야, 혹시 오늘 저녁에 이상한 일 없었니? 밖에서 소리 나거나. 민재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아요. 할머니가 주무시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으로 봤는데 마당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상한 아저씨? 네.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는데 계속 우리 집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녁에 본 그 검은 승용차도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설마 정말로 누군가 저희 집에 불을 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왜요? 저희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런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장석훈. 유나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유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말이에요. 며칠 전에 유나가 전화로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엄마, 석훈 오빠가 또 전화했어요. 양육비는 안 주면서 민재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어요. 설마 정말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괜찮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 그런데 유나야. 네. 혹시 최근에 누군가 너를 위협하거나 이상한 전화 받은 적 없니? 전화 너머로 유나의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사실은 며칠 전에 석훈 오빠가 전화했어요. 또 양육비 얘기하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두고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 사람이었어요. 제 최악의 예감이 맞았던 거였어요. 엄마, 설마 석훈 오빠가 그런 짓을.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 우연치고는.
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분명히 장석훈이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이혼 후에도 계속 유나를 괴롭혔던 그 집요한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유나야, 넌 당분간 서울에 있어. 여기는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가겠어요. 안 돼. 내가 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무서웠을 텐데도 의젓하게 제 곁에 서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올라왔어요. 남편 없이 10년을 버텨온 제가, 딸의 이혼 과정을 함께 견뎌낸 제가, 손자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제가 이런 일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4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학부모들의 오해, 동료들과의 갈등, 아이들의 문제.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텨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재와 함께 어젯밤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증언만으로는 수사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장석훈 씨는 이 지역의 유명한 분이시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요? 제 집이 불타는 게 증거가 아닌가요? 그건 가스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다고 하시지만 깜빡하고 잠그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깜빡했다고요? 제가 40년 동안 요리해 오면서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는 지역 복지관을 운영하며 이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였어요. 정화야, 나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은주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화재부터 민재의 증언, 그리고 장석훈의 위협까지. 정화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은주야,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맞아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40년간 이 마을에서 살면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희망을 느꼈어요.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민재의 얼굴을 보니 더욱 결심이 섰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유나의 이혼으로 마음이 아팠을 때도 결국 버텨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위협이 와도 제 가족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어요. 한은주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마, 석훈 오빠가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유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개인적인 원한과 욕심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정화와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일찍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학교에 보내야 했는데 아이가 또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야,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라. 할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네, 할머니. 저도 용기 낼게요. 9살 손자의 씩씩한 대답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정화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답게 제 마음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은주야, 밤새 못 잤구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응, 계속 생각이 나더라.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 정화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일단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어제 유나한테서 더 들은 얘기 있어? 저는 어젯밤 유나와 나눈 긴 통화 내용을 정화에게 털어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상황은 심각했어요. 유나가 말하기를 장석훈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민재를 보고 싶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화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새 아내라는 사람이야. 수진이? 응. 유나 말로는 장석훈보다 그 여자가 더 악랄하다는 거야. 전화할 때마다 뒤에서 뭐라고 부추기고 있대. 정화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 특히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감정은. 맞았어요. 저도 유나를 낳고 기를 때 주변에서 겪었던 여러 갈등들이 떠올랐어요.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 다툼이 얼마나 지독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나가 그러는데 수진이라는 사람이 장석훈과 결혼하기 전부터 유나를 미워했다는 거야. 자기보다 젊다고. 그런 이유로. 그뿐만 아니야. 민재 때문에 장석훈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뭔가 유나가 장석훈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한심한 생각이었어요. 유나가 그 사람과 다시 엮이고 싶어 할 리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욕심과 집착에 눈이 먼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유나였습니다. 이모, 엄마 곁에 계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화가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유나야, 무슨 일이야? 엄마, 큰일 났어요. 석훈 오빠가 저희 병원에 왔어요. 간호부장님한테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업무에서 빼달라고 했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직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다행히 간호부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석훈 오빠가 아이 양육에 문제가 있으니 친권 변경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옆에 있던 수진이 정말 무서운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만 불쌍하다. 우리가 제대로 키워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눈빛이 정말 섬뜩했어요. 친권 변경.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장석훈이 친권을 가져간다면 민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사람 손에서 자라야 한다고요? 유나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막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법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화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유나야, 일단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둬. 그리고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자세히 기록해두고 모아야 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모,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수진이 저를 보면서 한 말이.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나 양육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과 집착이 만들어낸 악이었어요. 유나야,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니? 글쎄요. 제가 석훈 오빠와 결혼했을 때 그 사람도 석훈 오빠를 좋아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석훈 오빠가 저를 선택했죠.
아마 그때부터 저를 미워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럼 수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나가 자기가 원하던 사람을 빼앗아간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나 민재 문제로 계속 석훈과 연결되어 있으니 못마땅했을 거고요. 정화야, 이제 상황이 좀 보이는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전 부부 갈등이 아니야. 맞아. 그 수진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네. 개인적인 욕심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젊었을 때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일단 삐뚤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때 경험이 있어서 수진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아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확실해졌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유나와 민재를 해치려고 하고 있어.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야 해.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정화는 벌써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복지관 직원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 일정도 잡았어요. 은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어. 내가 40년 동안 가르친 아이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너를 아는 사람들 말이야. 맞았어요. 저도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이장님을 만났어요. 이장님은 저보다 5살 연상이신데 항상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은주야, 요즘 힘들지? 소문 들었어.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그 나쁜 놈들이. 사람을 사람이 괴롭히면 안 되는 건데. 이장님도 상황을 금방 파악하셨나 봐요. 은주야, 우리 마을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웃끼리 뭉쳐야지. 이장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역시 진짜 이웃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민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경찰 아저씨가 오셨어요. 경찰이? 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날 밤에 정말로 이상한 아저씨를 봤는지, 거짓말은 아닌지, 그리고 할머니가 시킨 말은 아닌지,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9살 아이에게까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정말로 봤다고 했어요. 거짓말 안 했다고요. 그런데 할머니, 응? 그 경찰 아저씨가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이들은 때로 상상하는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미 회유와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9살 아이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괜찮니? 엄마, 무서워요. 오늘 퇴근길에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 네. 수진 같았어요.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있다가 사라졌어요. 정말 섬뜩했어요. 이제 직접적인 감시까지 시작된 거였어요. 그것도 수진이 직접 나서서요. 유나야,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그리고 주변에 늘 주의를 기울여. 네, 알겠어요. 엄마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엄마에게도 뭔가 할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낯선 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장석훈과 수진이 정말로 저희 가족을 겨냥하고 있었어요. 화재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개인적인 욕심과 악의로 시작된 일이라면 저도 정의와 진실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젊었을 때 어려운 일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남편 없이 혼자 가정을 이끌어온 것처럼, 유나의 이혼 과정을 함께 버텨낸 것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내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정아와 함께,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요. 수진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과 집착으로 시작한 이 싸움에서 저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정의로 맞서겠습니다. 민재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아이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반드시 지켜줄게.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작은 손자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니 더욱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진과 장석훈 같은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어요. 개인적인 욕심과 악의에 맞서는 싸움이라면 저도 질 생각이 없습니다. 한은주 씨 가족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불을 냈다는데 정말인가요? 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속은 거네요. 마을 슈퍼에서 장을 보던 중 뒤에서 들린 이 속삭임에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목소리 주인은 같은 마을에 살던 김순자 씨였어요. 평소에 저를 따르며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고작 사흘 만에 저희 가족은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정아와의 첫 번째 모임이 있던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민재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돌아서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어제 친구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친구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뭔가 말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9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어른들이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였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약속하자.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할머니를 믿어줘. 네, 할머니. 저도 용기 낼게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어떤 분은 아예 고개를 돌리시고 어떤 분은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특히 마을 우체국 앞에서 만난 몇 분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 은주 씨네. 아, 안녕하세요. 요즘 힘드시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은 아니시죠? 그 말투에서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이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정화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큰일이야. 어젯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너희 집 화재 소식이 나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사실대로 나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방송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갔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라고 보도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니요? 누가 그런 소리를. 분명히 누군가 언론에 정보를 흘린 거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화가 녹화된 방송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저희 집 화재 현장이 나오고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화재가 발생한 가정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딸이 이혼 후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이 주목됩니다. 거액의 화재보험이라니요?
저희가 가입한 건 아주 기본적인 보험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희 보험 정보까지 알아냈을까요? 또한 현장에서는 인위적으로 가스 밸브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가족들이 주장하는 외부인 침입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온몸이 떨렸어요. 완전히 사실을 뒤바꿔 놨더라고요. 정화야, 이게 다 누구 짓인지 뻔하잖아. 장석훈이 언론까지 조작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 방송을 봤다는 거야. 실제로 그날부터 저희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그렇게 점잖아 보이더니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야. 아이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속은 거네. 불쌍하다고 도시락도 해다 줬는데 아이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거짓말하라고 시켰나 봐. 그러게 9살짜리가 그런 말을 지어낼 리는 없으니까.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급히 나왔어요. 40년을 이 마을에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가장 서러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마을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이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은주야, 미안한데 이번 달 마을 회의에는 좀 빠져줄 수 있을까? 네. 왜요? 다른 주민들이 좀 그러니까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끼리 뭉쳐야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루 만에 이렇게 돌아서다니. 이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은주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치가 있어서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삭막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옷이 더러워져 있고 무릎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민재야,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친구들이 저를 밀쳤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할머니가 불랬다고. 그리고 친구 부모님들이 저랑 놀지 말라고 했대요. 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른들의 잘못인데 왜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누가 그랬니?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선생님도 저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그날 밤에 아저씨를 봤는지 할머니가 시킨 말은 아닌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많이 했대요. 이제 학교에서까지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나서서 민재를 따돌리도록 만든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화에게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더 나쁜 소식이 있어. 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내일 너와 민재 둘 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 조사를요? 우리가 피해자인데? 방화 혐의로 정식 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한테도 서울에서 조사 통보가 나갔대. 보험금 사기 혐의로. 이제 저희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피해자였던 저희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거 말이 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은주야, 진정해. 이건 분명히 조작된 거야.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제 옆에서 잠들었지만 계속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나 봅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기 전에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야, 괜찮니? 엄마, 어떡해요? 병원에서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간호부장님이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휴직이라니. 석훈 오빠가 병원 이사진한테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환자 안전에 위험하다고. 그리고 수진이 제 동료들한테까지 연락했어요. 무슨 연락? 제가 돈 때문에 미쳐서 방화까지 저질렀다고.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없다고 병원에 민원을 넣었대요. 이제 유나의 직장까지 위협받고 있었어요. 생계까지 끊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진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말이에요. 유나야, 절대 굴복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무서웠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담당 형사가 저와 민재를 마치 범인 취급하며 신문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보험금을 노린 거 아닌가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짓을? 그럼 아이가 본 외부인은 뭔가요? 구체적인 인상착의도 말 못하고 그저 이상한 아저씨라고만 하는데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봤어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아이들은 때로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가 혹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닌가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킬 사람인가요? 진정하세요.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저희는 완전히 범인 취급을 받았어요. 오히려 장석훈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희 집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은주 씨, 보험금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게 사실인가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어요. 민재가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취재진들은 밤늦게까지 집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화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야, 지금 인터넷을 봐. 뉴스에 온통 네 이름이 올라가 있어. 황급히 인터넷을 켜보니 정말로 한은주 방화, 보험금, 사기, 거짓 증언 같은 말들이 뉴스 기사 제목에 떠 있었어요. 기사 댓글들도 끔찍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정말 뻔뻔하다. 불쌍한 건 아이다. 어른들이 이용하고 있네. 사회보험료 축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의심받는다.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속상한 건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정화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막막해. 은주야, 포기하지 마. 이건 분명히 조작된 거야.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누가 우리 말을 믿어주겠어? 마을 사람들까지 나를 외면하는데. 은주야, 진짜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40년 동안 가르친 아이들을 생각해봐. 그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어서 사회 곳곳에 있잖아. 맞았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서러웠어요. 평생 이웃들과의 정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정화만큼은 끝까지 제 편에 서 있어주고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낯선 차가 저희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이정호예요. 선생님 제자였던 정호였어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인데 지금은 서울에서 기자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정호야, 어떡해. 선생님 기사 봤어요. 말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이니? 네. 이건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제가 취재해 보겠어요. 그리고 다른 동창들에게도 연락해 볼게요. 정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몇몇 동료 교사들이었어요. 선생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저희가 증명해 드릴게요. 비록 마을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지만 더 넓은 세상에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사면 초가의 상황이지만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수진과 장석훈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은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악의와 조작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힘을 모아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제자 정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심은 씨앗들이 이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어요. 정호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일어났어요. 민재도 어젯밤 제가 통화하는 걸 듣고는 조금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호 형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응, 그래. 할머니를 아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알았어. 정말요? 그럼 이제 안 무서워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오전 정화의 복지관에서 첫 번째 비공식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화가 미리 연락한 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분은 김영수 씨였어요. 제가 3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로 뵙게 되다니. 제가 중학교 때 말썽 부렸을 때 선생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믿어드릴 차례예요. 영수야, 고맙다. 내가 와줘서 정말 든든해. 선생님, 저도 이번 사건 자료를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수사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로 놀라웠어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중에 경찰이 무시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이 발자국 보세요. 민재가 말한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전혀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스밸브 조작 흔적도 전문가 감정을 제대로 안 했고요.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며 한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박미경 변호사였습니다. 역시 제 제자였고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연락받고 바로 달려왔어요. 미경아, 정말 고맙다. 너까지 와주다니.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포기하려 했을 때 선생님이 장학금까지 알아봐 주셨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미경이 가져온 법률 자료를 보니 저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함정에 빠진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건 아주 치밀한 계획이에요.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경찰 수사 방향까지 모든 게 조작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물론이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정우가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여러 언론사에 연락해서 저희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취재해보니 장석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문제가 많네요. 과거에도 사업상 문제로 여러 번 고발당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사람도 사기 전과가 있어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도 확실히 그쪽에서 한 일이에요. 돈을 주고 기자를 매수한 증거까지 있어요. 며칠 후 정우가 쓴 첫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화재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장석훈의 과거 전과와 언론 조작 의혹을 다뤘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생겼어요. 그 기사 봤어? 장석훈이라는 사람이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다던데. 그러게, 뭔가 이상하다 했어. 너무 일방적으로 은주 씨만 몰아붙이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한번 박힌 선입견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이 제 제자들의 직장까지 전화해서 협박한 일이 알려진 거예요. 수정이가 급히 전화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수진이라는 사람이 저희 직장까지 전화했어요. 뭐라고?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 상사한테 전화해서 저를 해고시키라고 했어요. 선생님과 연관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의 상사가 달랐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도와드려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이런 행동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반복되었어요. 직장에 전화해서 압박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니,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과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은주 씨가 정말 범인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 변화의 계기는 영수를 통해 나온 정보였어요. 경찰서 내부에서 재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선생님, 제가 위에 건의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특히 장석훈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에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초기 수사에서 놓친 부분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어요. 현장 증거 분석이 부실했고 장석훈의 알리바이도 제대로 확인 안 했어요. 이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더욱 변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니까? 그럼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은주 씨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정호의 두 번째 기사가 나온 거였어요. 이번에는 장석훈과 수진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폭로했어요. 언론 매수, 증인 협박, 직장 압박 등의 증거들을 제시했죠. 그 기사가 나간 후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김순자 씨였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순자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제 우리 아들이 뉴스 보더니
그러더라고. 엄마, 그 할머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라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순자 씨의 변화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둘씩 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그 기사 보니까 장석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같던데.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어머니인 박영희 씨가 찾아온 거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돌봐주셨는데, 그 아이가 지금 의사가 된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인데, 제가 소문만 듣고 선생님을 의심했어요. 박영희 씨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어제 아들이 서울에서 전화했어요. 뉴스 보고 화가 많이 났다면서 선생님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박영애 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돌린 거였어요. 우리가 선생님께 너무 배은망덕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맞아요. 내 딸도 선생님 덕분에 간호사가 됐는데 내가 뭘 한 거지? 우리가 나서서 도와드려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도 일어났어요. 유나의 직장에서 수진이 한 협박이 문제가 된 거였어요. 유나가 전화했어요. 엄마, 병원에서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야? 수진이 병원 이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까지 연락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병원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외부인이 어떻게 내부 업무에 개입하느냐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진을 고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제 동료들도 다들 화내면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넷째 주가 되자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했어. 이장님, 내가 너무 성급했어. 마을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더라고. 괜찮아요, 이장님.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들 후회하고 있어. 우리가 제대로 된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그 주말 마을 회관에서 큰 모임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저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우리가 은주 선생님께 너무 미안한 일을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소문만 듣고 등을 돌렸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도와드려야 해요. 특히 제자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말썽꾸러기였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요. 이번엔 우리가 선생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맞아요. 우리 딸이 지금 간호사가 된 것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까지 논의되었어요. 우리가 서명 운동을 해요. 언론에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해줘야 해요. 법정에 갈 때도 우리가 다 따라가서 응원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재에게 일어났어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민재야, 선생님이 너한테 미안한 말을 했구나.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선생님이 너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할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줘. 그 다음엔 친구들의 부모들이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이모가 미안해. 우리가 너희 할머니를 오해했나 봐. 괜찮아요, 이모. 우리 집에 과일 좀 가져가라. 할머니께 드리라고 해. 이런 변화들이 한 달에 걸쳐 조금씩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씩 진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영수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어요. 선생님,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를? 장석훈의 차량 블랙박스와 수진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재보험 조사원에게 뇌물을 준 증거까지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섰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은주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이제라도 제대로 도와드려야 해.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나서 정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은주야, 정말 다행이야. 이제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 응, 정아야. 그런데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뭘?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문에 휘둘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드러나면 결국에는 옳은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맞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이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작된 정보와 소문에 휘둘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지만 결국 저를 구해준 것도 하나씩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양심과 연대였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요. 법정에서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내일이면 장석훈 부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드디어 진짜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석훈 씨, 수진 씨, 방화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달 넘게 이어진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지지 모임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영수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체포 영장이 발부됐어요. 정말이야? 네. 장석훈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화재 당일 밤 선생님 댁 주변을 배회한 영상이 나왔고 수진의 휴대폰에서 화재 관련 검색 기록과 협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진이 화재보험 조사원에게 뇌물을 준 증거도 나왔어요. 통화 녹음까지 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장석훈과 수진을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화가 복지관으로 급히 불러서 가보니 지역 뉴스에서 체포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지역 유지 장석훈과 그의 아내 수진이 전 부인 가족에 대한 방화 및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개인적 원한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장석훈과 수진의 모습이 나왔어요. 수진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기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어요. 정화야. 드디어 끝났구나. 응, 은주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날 저녁 서울에 있던 유나가 급히 내려왔어요. 2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버티시다니. 어떻게 그런 힘이 나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었어. 민재도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안 해요. 선생님도 제가 용감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편안한 저녁을 먹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던 순간인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제자들, 마을 이장님, 부녀의 분들, 그리고 박영희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까지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장석훈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민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날 밤에 정말로 모자 쓴 아저씨를 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9살 아이가 이 모든 고통을 견뎌낸 것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어요. 저희가 했어요. 유나가 너무 미워서. 그 가족이 행복해 보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수진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법정에서 울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기분. 하지만 질투와 원한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개인의 욕심과 원한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장석훈은 방화, 협박,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수진은 방화 공모, 뇌물공여,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를 지지하는 질문들이었어요. 한은주 씨, 현재 어떤 마음이신가요?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정우가 옆에서 도와주며 저에게 간단한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깨달았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지지해 줄 때 얼마나 강한 힘이 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저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그동안 저희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댓글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진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가 대단하다. 아이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정의를 실현했다.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 개인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달 후 유나는 병원으로 복직했어요. 병원 측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며 복직을 요청했거든요. 민재도 학교에서 정말 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제게 용기상을 주셨어요. 정말이야? 우리 민재가 정말 용감했지. 네.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진실을 말한 용감한 아이라고요. 집도 새로 수리했어요. 마을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이전보다 더 따뜻한 집이 되었어요. 특히 박영애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정성껏 꾸며주셔서 정말 예쁜 집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아와 이장님 그리고 몇몇 마을 분들과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은주야,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잘 견뎠어. 정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우리가 처음에 너를 의심한 거 정말 미안해. 이웃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아요, 이장님. 저도 이해해요.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김순자 씨도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배웠어.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믿을 사람은 끝까지 믿어줘야 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걸. 맞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과 공동체의 소중함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그리고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정호를 비롯한 제 제자들이 한은주 선생님 정의 기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에게 정의와 진실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민재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마을 분들과 안부를 나누고 가끔 유나가 내려와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제가 되었어요. 더 당당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당한 분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믿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양심은 생각보다 강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문이나 편견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특히 공동체의 연대는 정말 강력한 힘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돈도 권력도 지위도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라도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민재가 9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 것을 정확히 증언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불의를 마주할 때 외면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믿고 지지해 주세요. 그것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수진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욕심과 원한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지만 반대로 정의감과 연대는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내는지도 보았어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할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서로를 지켜줘야 해요. 그것이 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정말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동체 관계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것이 한은주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끼리 손잡고 서로를 믿고 지지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사연마중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